제1부 이성과 계시 1장 이성과 계시에 대한 요청 1. 이성의 구조 1. 이성의 두 가지 개념 인식에 대한 지식을 뜻하는 인식론은 존재에 대한 지식을 뜻하는 존재론의 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인식은 사건들의 총체 안에 있는 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모든 인식론적인 주장은 함축적으로 존재론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실존의 분석은 인식의 물음보다는 오히려 존재의 물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전통적인 신학에 있어서 지배적이었던 전통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론적인 전통이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 전통을 창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들이 이 전통의 몰락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가 논쟁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 철학학파들과 논쟁을 해야만 했던 고대의 개연론과 회의론의 상황이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중세의 전통의 해체에 직면하고 있었던 데카르트의 상황이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거부했던 흉과 칸트의 상황이었다. 또한 이것은 신학의 영구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신학은 그의 인식론이 그 밖의 모든 일반적인 인식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신의 인식의 방법을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실례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인식론이 존재론을 선행할지라도 인식론이 철학적인 체계나 신학적인 체계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비록 인식론이 체계의 다른 부분들을 선행할지라도 인식론은 그들을 명백하게 또는 함축적으로 얘기할 때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의 신칸트 학파의 철학자들은 존재론에 대한 인식론의 의존을 인정했으며 그 결과 19세기 후반기부터 일어났던 인식론의 유행풍조의 몰락에 기여했다. 또한 전통적인 신학도 항상 계시론이 신론, 인간론, 기독론 등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곧 전통적인 신학은 인식론적인 서문이 신학의 체계 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근에도 인식론은 방법론을 신학 연구의 독립된 영역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런 시도들은 모두 쓸모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조직 신학자가 그의 신학 체계를 인식론으로부터 이성과 계시론으로부터 시작할 때에는 이성과 계시 이 모두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바를 명백하게 서술해야만 한다. 오늘날 신학적인 글과 종교적인 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이성이라는 말이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때때로 칭찬하는 말로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용서될 수 있지만 비록 종교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학자가 이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이것은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앞으로 사용될 이성의 의미를 정의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우리는 이성의 존재론적인 개념과 기술적인 개념 사이를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파르메니데스로부터 헤겔에 이르는 전통적인 전통에 지배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부자는 비록 철학 이전의 시대의 사상과 철학 시대 사상에 언제나 현재하고 있었지만 독일의 고전적인 관념론의 붕괴와 영국의 경험론의 대두 이후에 주도적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철학의 전통에 따르면 이성은 실제를 파악하고 변경할 수 있는 정신의 구조이다. 이 이성은 인간 정신의 인식적인, 미학적인, 실천적인, 기술적인 기능들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감정적인 삶조차도 그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에로스는 정신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끈다. 완전한 형상을 향한 사랑이 만물을 움직인다. 로고스는 영혼의 격동 속에서 그의 현존을 나타낸다. 기원에 대한 동경으로 인해서 영혼과 정신은 모든 의미에 형언할 수 없는 근원으로 상승한다. 유한한 모든 것의 욕구는 정신을 선 자체로 이끈다. 지적인 사랑은 정신의 가장 합리적인 상태에서 지성과 감성을 결합한다. 철학은 하나님에 대한 봉사이다. 또한 철학은 사유이며 동시에 절대 진리 안에서의 삶이며 기쁨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이성은 로고스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되든지 아니면 보다 비판적으로 이해되든지 간에 로고스를 의미했다. 이 이성의 인식적인 본성은 다른 본성들 곁에 나란히 있는 이성의 한 요소였다. 곧 이성은 인식적이면서도 미학적이고 이론적이면서도 실천적이고 초연하면서도 정열적이고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반인간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신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성의 존재론적인 개념은 항상 이성의 기술적인 개념을 동반하고 있었고 때때로 그것에 의해서 대체되어 왔다. 곧 이성은 추리하는 능력으로 환원되어 왔다. 그 결과 이성의 전통적인 개념 중에서 단지 인식적인 측면만이 남아있으며 게다가 인식의 영역에는 오직 목적을 위한 수단의 발견만을 다루는 인식의 행위만이 남아있다. 로고스의 의미에서의 이성은 목적을 결정하고 2차적으로만 수단을 결정하는 반면에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이성은 수단을 결정하고 목적은 다른 곳으로부터 받아들인다. 기술적인 이성이 존재론적인 이성의 동반자이고 추리하는 능력이 이성의 요구를 성취하는 한 이런 상황은 어떠한 위험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록 추리하는 능력이 항상 이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고 위협하고 있었을지라도 인류 역사의 철학의 시대뿐만 아니라 철학 이전의 시대에도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에 이런 위협은 압도적으로 현실화되었다. 그 결과 목적은 비합리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곧 실증적인 전통이나 힘의 의지에 봉사하는 임의적인 결단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비판적인 기능은 규범과 목적에 대한 그의 통제하는 기능의 발휘를 중단했다. 동시에 이성의 비인식적인 측면들은 순수한 주체성의 비관계성에 맡겨졌다. 논리실증주의의 일부 철학자들은 심지어 기술적인 이성을 초월해 있는 것을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실존적인 관심의 문제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기술적인 이성은 아무리 그것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세련되게 다듬어질지라도 그것이 존재론적인 이성으로부터 분리된다면 인간을 비인간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만일
기술적인 이성이 지속적으로 존재론적인 이성에 의해서 부양되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이성 그 자체는 빈곤해지고 타락하게 된다. 심지어 추리의 수단, 목적 구조에서조차도 사물들의 본성에 대한 주장은 사물들 그 자체가 기술적인 이성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구조도, 형태의 과정도, 가치도, 의미도 존재론적인 이성이 없다면 파악될 수 없다. 기술적인 이성은 이들을 그들 본래의 실제 이하의 것으로 환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이성은 그들을 그와 같은 상태로 환원함으로써 수단, 목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통찰들을 스스로 박탈해 왔다. 물론 우리는 생리학적이며 심리학적인 과정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리고 이 분석이 제공한 요소들을 생리기술적인 또는 심리기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인간 본성의 많은 측면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인간을 이런 식으로 알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수단, 목적의 관계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결정적인 진리들을 놓치게 된다. 이것은 실제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적인 이성은 항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이것은 심지어 조직신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이성은 존재론적인 이성의 한 표현으로서만 그리고 그의 동료로서만 타당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신학은 이성의 이 두 개념 중에서 어느 하나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결단할 필요가 없다. 신학은 일관된, 논리적인, 그리고 정확하게 유추된 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이성의 방법, 곧 수단, 목적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신학은 기술적인 이성에 의해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인식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신학은 기술적인 이성과 존재론적인 이성 사이에 혼동을 거부한다. 예를 들어 신학은 신의 존재를 추리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이성의 지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한 신은 수단, 목적의 관계에 속한 신일 것이다. 그는 신 이하의 신일 것이다. 다른 한편 신학은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기술적인 이성의 공격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공격은 종교가 근거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공격은 미신을 파괴할 수는 있으나 신앙까지 건드릴 수는 없다. 신학은 기술적인 이성의 비판적인 기능이 수단, 목적의 관계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또 고맙게 생각해야만 한다. 종교적인 대상들은 기술적인 이성에 의해서 구성된 담론의 세계 관점에서 보면 파괴적인 비판에 예속되어 있는 미신의 대상들일 뿐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종교는 미신이 되어 어리석게도 이성에 의해서 지지되거나 아니면 올바르게 또 이성에 의해서 제거되고 있다. 비록 신학이 그의 체계적인 연구에 있어서 항상 기술적인 이성을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신학은 기술적인 이성과 존재론적인 이성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이성과 계시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이성의 수준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되며 여기서 기술적인 이성은 본래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기술적인 이성의 수준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되며 존재론적인 이성의 수준에서 곧
로고스의 의미의 이성 수준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 기술적인 이성은 도구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이성은 다른 모든 도구처럼 다소간에 완전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존의 모든 문제는 기술적인 이성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존재론적인 이성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달라진다. 관념론적인 철학의 잘못은 기술적인 이성의 요구들을 거부하고 계시와 존재론적인 이성을 동일시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관념론적인 종교 철학의 본질이다. 이러한 관념론과는 달리 신학은 비록 존재론적인 이성의 본질, 곧 존재의 보편적인 로고스가 계시의 내용과 동일할지라도 자아와 세계 속에 실현된 이성은 여전히 실존의 파괴적인 구조와 삶에 구원하는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말하자면 이성은 유한성과 분리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새로운 존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성의 실현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타락과 구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신학자는 이성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신학자는 존재론적인 이성을 기술적인 이성으로부터 구별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인 이성의 본질적인 완전한 상태를 그의 실현의 단계, 곧 실존, 삶, 역사와 같은 다양한 단계에서 엿볼 수 있는 그의 공경의 상태로부터 구별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이성이 맹목적이라는 종교적인 판단은 그 자신의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물들을 매우 잘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이성을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인 완전의 상태, 곧 존재 자체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론적인 이성을 지시하는 것도 아니다. 이성이 맹목적이라는 판단은 실존의 조건 아래에 있는 이성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이 연약하다는 판단은 부분적으로는 맹목으로부터 해방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 안에 갇혀있는 이성은 상과 역사 안에 있는 이성을 지시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구별들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성에 대한 모든 진술은 부정확한 것이 되거나 위험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2. 주관적인 이성과 객관적인 이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존재론적인 이성은 실제를 파악하고 형성할 수 있는 정신의 구조로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파르메니데스 이후로 모든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전제는 로고스, 곧 실제를 파악하고 형성할 수 있는 언어가 실제를 파악하고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실제 그 자체가 로고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그동안 이와 같은 파악하고 형성하는 자아의 로고스적인 구조와 파악되고 형성되는 세계의 로고스적인 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설명들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설명의 필요성은 거의 모두 이의 없이 인정해왔다. 주관적인 이성과 객관적인 이성 사이의 관계, 곧 정신의 합리적인 구조와 실제의 합리적인 구조 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유형은 주관적인 이성을 실제 전체가 그의 한 부분인 정신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 결과로서 생각한다. 이것은 실제가 추리할 수 있는 정신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실제는 이 추리하는 정신을 통해서 자신을 파악하고 형성할 수 있다. 실제로는 그것이 천박하든지 비판적이든지 또는 독단적이든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전제를 인정하는 것도 없이 자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유형은 객관적인 이성을 구조화되지 않은 물질의 토대 위에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실현하고 있는 주관적인 이성의 창조물로서 생각한다. 관념론은 그것이 고대 철학의 제한된 형식에 있어서든지 또는 현대 철학의 무제한적인 형식에 있어서든지 물질이 이성의 구조적인 힘에 대해서 수용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자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유형은 주관적인 이성과 객관적인 이성 사이의 존재론적인 독립성과 기능적인 상호 의존성을 긍정하고 있다. 곧 이것은 한쪽이 다른 쪽 안에서 완성되는 상호 간의 완성을 지시한다. 이원론이나 다원론은 그것이 형이상학적이든지 또는 인식론적이든지 주관적인 이성과 객관적인 이성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통일성의 문제를 묻지도 않고 자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넷째 유형은 주관적인 이성과 객관적인 이성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동일성을 긍정하고 있다. 이 동일성은 실제의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론론은 그것이 이 동일성을 존재의 견지에서 기술하고 있든지 또는 경험의 견지에서 기술하고 있든지 주관적인 이성과 객관적인 이성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자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학자는 이 네 유형들에 대해서 그들의 진리 등급을 반드시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는 이성의 개념을 사용할 때 이 네 유형의 공통적인 전제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신학자는 암암리에 이런 일을 항상 해왔다. 이들은 로고스를 통한 창조에 대해서 또는 실제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현존에 대해서 말해왔다. 또한 이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세계를 파악하고 형성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컬어 왔다. 먼저 주관적인 이성은 그에 상응하는 실제 구조의 토대 위에서 이러한 상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 실제를 파악하고 형성할 수 있는 정신의 구조를 의미한다. 주관적인 이성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에서 파악과 형성은 주관적인 이성이 수용과 반응의 견지에서처럼 항상 환경이나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개체적인 자아 속에 실현되어 있다는 사실 위에 근거하고 있다. 정신은 받아들이고 반응한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때 정신은 그의 세계를 파악한다. 합리적으로 반응할 때 정신은 그의 세계를 형성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파악한다라는 말은 한 사물이나 사건의 깊이 속으로, 곧 본질 속으로 꿰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형성한다는 말은 주어진 재료를 형태로, 곧 존재의 힘을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구조로 변형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성의 파악하는 성격과 형성하는 성격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수용의 모든 행위 속에는 형성의 행위가 관련되어 있고 합리적인 반응의 모든 행위 속에는 파악의 행위가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실제를 변형시키고 있고 우리가 실제를 변형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실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세계를 파악하는 것과 형성하는 것은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이것은 인식의 영역에 있어서는 진리를 행함으로써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서의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다. 진리의 적극적인 실천 속에서만 진리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칼 마르크스는 현실을 변형시키려는 의지에 근거하고 있지. 같은 방식으로 칼 마르크스는 현실을 변형시키려는 의지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모든 이론들을 이데올로기라고 보았다. 곧 그는 이런 이론들을 기존의 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인 구성을 통해서 기존의 악을 유지시키려는 시도로서 보았다. 현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도구주의적인 사고도 바로 이와 같은 행동과 지식의 통일성에 대한 강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수용적인 합리성의 인식적인 측면은 특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말한 것을 통해서 존재론적인 이성의 전 영역을 다음과 같이 개관할 수 있다. 합리적인 행위의 두 유형, 곧 파악하는 행위와 형성하는 행위, 양쪽 모두에는 하나의 기본적인 대극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감정적인 요소가 모든 합리적인 행위 속에 현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성의 수용적인 측면에서는 인식적인 요소와 미학적인 요소 사이의 대극성을 발견한다. 우리는 이성의 반응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적인 요소와 유기적인 요소 사이의 대극성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성의 영역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단지 예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기능들은 각각 그 반대의 극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여러 일시적인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악은 소설보다는 인식의 기능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기술과학은 생물학이나 존재론보다는 미학의 영역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 개인의 교제는 국가 간의 교제보다는 조직화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상법은 정부보다는 유기적인 영역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누구도 인간 정신의 합리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정적인 체계를 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능들 사이에는 어떠한 뚜렷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이들의 성장과 이 상호 간의 관계 속에는 많은 역사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존재론적인 이성의 기능들이며 또한 이들 중 일부에서 감정적인 요소가 다른 기능들에서보다 결정적일지라도 이러한 사실이 그들을 덜 합리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음악은 수학 못지않게 합리적인 것이다. 음악의 감정적인 요소는 수학에는 닫혀져 있는 실제의 한 차원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교제는 법 못지않게 합리적인 것이다. 교제의 감정적인 요소는 법에는 닫혀져 있는 실제의 한 차원을 열어주고 있다. 물론 음악에는 수학적인 특성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고 모든 교제의 관계에는 법적인 특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본질은 아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의 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스칼이 말한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이성의 의미이다. 여기서 이성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마음의 이성은 미학적인 경험과 공동체적인 경험, 미와 사랑의 경험의 구조를 의미하고 마음의 이성을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은 기술적인 이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관적인 이성이 정신의 합리적인 구조인 반면에 객관적인 이성은 정신이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정신이 그것에 따라서 실제를 형성할 수 있는 실제의 합리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철학자의 이성은 이성의 본질을 파악한다. 미술가의 이성은
사물들의 의미를 파악한다. 법률가의 이성은 사회적인 균형의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사회를 형성한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의 이성은 유기적인 상호 의존의 구조에 따라서 공동체적인 삶을 형성한다. 이처럼 주관적인 이성은 만일 이것이 수용과 반응의 이중적인 과정을 통해서 실제의 합리적인 구조를 표현한다면 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관계는 그것이 존재론적인 견지에서 표현되든지 또는 인식론적인 견지에서 표현되든지 간에 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성은 존재 자체처럼 역동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를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융합하고 있다. 이것은 주관적인 이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이성에도 해당된다. 실제의 합리적인 구조와 정신의 합리적인 구조 모두 변화 안에서의 지속과 지속 안에서의 변화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이성의 과제는 실제를 파악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실수와 실패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이성의 모든 행위 속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이성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성의 역동성을 명백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위험성은 합리적인 창조의 역동성이 실존의 이성의 왜곡 현상들과 혼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의 역동적인 요소는 정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도록 이끈다. 모든 합리적인 행위 속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성의 정적인 요소, 이성의 역동적인 요소, 이 두 요소의 실존적인 왜곡. 그러므로 정신은 어떤 것을 이성의 정적인 요소로서 변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의 왜곡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왜곡된 것으로서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의 역동적인 요소일 수 있다. 학문적인 예술은 미학적인 이성의 정적인 요소를 보호한다. 그러나 많은 학문적인 예술 속에는 학문적인 이념들의 왜곡이 존재하고 있다. 말하자면 학문적인 이념들은 그들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에는 창조적이었고 새로웠던 것들이었지만 그것들도 그 당시에는 이전의 학문적인 관념에 대한 왜곡으로서 공격받았던 것들이다. 사회적인 보수주의 이념도 마찬가지이다. 이 이념도 한때는 역동적인 창조물이었지만 그것이 출현할 그 당시에는 이전의 보수적인 이념에 대한 왜곡으로서 공격받았던 것이다. 이런 위험성들은 현실적인 이성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는 곧 정신과 실제 이 모두에 있어서는 피할 수는 없는 것들이다. 이제 우리는 객관적인 이성 안에 있는 역동적인 요소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구해야만 한다. 이것은 변화하는 요소가 실제의 구조 안에 있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어느 누구도 실체가 변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변화란 단지 실제의 구조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신의 합리적인 구조 자체는 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합리적인 과정은 단지 두 가지 요소만, 곧 정적인 요소와 실제를 그 본래대로 파악하고 형성할 수 없음의 요소만을 지니게 될 것이다. 만일 주관적인 이성만이 역동적이라면 누구든지 이성의 역동적인 요소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자체는 그 자체 안에서 구조적인 가능성들을 창조하고 있다. 정신뿐만 아니라 삶 또한 창조적인 것이다. 합리적인 구조를 구현하고 있는 것들만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살아있는 존재자들은
객관적인 이성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을 실현하고 있는 자연의 성공적인 시도들이다. 만일 자연이 이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생산물들은 성공하지 못한 시도들일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형식과 사회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인 과정들의 새로운 생산물들도 이들이 객관적인 이성의 요구를 따를 때만 성공할 수 있는 시도들이다. 자연도 역사도 이성과 모순되는 것을 창조할 수 없다. 역사와 자연의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은 모두 정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역동적인 것인 합리적인 통일성에 종속되어 있다. 새로운 것은 이러한 통일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더욱이 객관적인 이성이 구조적인 가능성, 곧 존재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3. 이성의 깊이. 이성의 깊이는 이성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성을 선행하고 있는 어떤 것, 하지만 이성을 통해서 현현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이다. 사실 주관적인 구조와 객관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이성은 이러한 구조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지만 힘과 의미에 있어서 이 구조들을 초월하고 있는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발견될 수 있거나 표현될 수 있는 이성의 또 다른 분야가 아니고 모든 합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되어 온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인 구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실체로서 일컬어질 수 있고 존재의 로고스 속에 현현하고 있는 존재 자체로서 일컬어질 수도 있고 모든 합리적인 창조물의 창조적인 근거로서 일컬어질 수도 있고 어떤 창조물의 오에서도 또는 전체 창조물의 오에서도 결코 고갈될 수 없는 시면으로서 일컬어질 수도 있고 정신과 실제의 합리적인 구조들 안으로 쏟아부어져 이들을 실현하고 변형시키는 존재와 의미의 무한한 잠재성으로서 일컬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이성을 선행하여 있는 것을 지시하는 이 모든 용어들은 모두 은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유적인 말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일 이 용어가 문자적인 의미대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이성에 속하게 되어 이성을 선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성의 깊이는 단지 은유적으로만 기술될 수 있을지라도 이 은유는 이성이 실현되어 있는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인식의 영역에 있어서 이성의 깊이는 인식의 모든 영역에 있는 상대적인 진리를 통해서 진리 자체, 곧 존재의 무한한 힘 또는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것에 무한한 힘을 지시하는 이성의 특질을 의미한다. 미학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이성의 깊이는 미학적 직관의 모든 영역에 있는 창조물을 통해서 미 자체, 곧 무한한 의미와 궁극적인 의미를 지시하는 이성의 특질을 의미한다. 법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성의 깊이는 실현된 정의의 모든 구조를 통해서 정의 자체, 곧 무한한 진재함과 궁극적인 권위를 지시하는 이성의 특질을 의미한다. 공동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성의 깊이는 실현된 사랑의 모든 형식을 통해서 사랑 자체, 곧 무한한 풍부함과 궁극적인 통일성을 지시하는 이성의 특질을 의미한다. 이성의 이러한 차원, 곧 깊이의 차원은 모든 합리적인 기능들의 본질적인 특질이다. 이것은 이 기능들 그 자신의 깊이로서 이들을 무장한 것으로 만들고 이들에게 위대함을 부여해 주고 있다.
이성의 깊이에 대한 이해는 인간 정신의 두 기능이 보여주고 있는 이성의 특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인간 정신의 두 기능의 합리적인 성격은 긍정될 수 없고 부정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기능들은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성의 다른 기능들로 환원될 수도 없고 전합리적인 심리학적인 요소나 사회학적인 요소들로부터 유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신화는 원시적인 과학이 아니며 제의는 원시적인 도덕이 아니다. 이들의 내용과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과학과 도덕 모두를 초월하고 있는 요소들, 곧 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무한성의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모든 합리적인 행위와 과정들 속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그들로부터 분리된 표현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리를 파악하는 모든 행위에는 진리 자체가 함축적으로 파악되고 있고 변형시키려는 사랑의 모든 행위에는 사랑 자체가 함축적으로 변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성의 깊이는 본질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현현한다. 그러나 그 깊이는 실존의 조건 아래에 놓여 있는 이성에 있어서는 감추어져 있다. 바로 이런 조건 때문에 실존 속에 있는 이성은 자신을 신화와 제의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피상적인 기능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신화도 제의도 있을 수 없다. 이들은 본질적인 이성과 모순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실존 자체는 자신의 깊이와는 즉각적인 통일성을 상실한 이성의 타락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실존의 이성은 자신의 근거와 실면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피상적인 것이 되었다. 기독교와 계몽주의는 비록 각기 다른 전제들로부터 출발했을지라도 거기에는 신화도 제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 기독교는 신화와 제의가 없는 상태를 잠재적으로는 태초 속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종말 속에서 단편적으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얘기 속으로 조망하고 있다. 반면에 계몽주의는 신화와 제의의 종말을 새로운 미래 속에서 곧 합리적인 지식이 신화를 정복하고 합리적인 도덕이 제의를 정복한 때인 미래의 시간 속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는 이성의 본질적인 본성과 실존의 이성의 공경의 상태 사이를 혼동하고 있다. 이성은 본질적으로는 그의 각각의 행위와 과정들에 있어서는 그의 깊이에 대해서 투명한 것이다. 그러나 실존에 있어서는 이 투명성은 불분명하고 신화와 제의에 의해서 대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화와 제의 이 모두는 실존적인 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모호한 것이다. 이들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무수한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부정적인 이론들을 무시한다면 부정적인 이론들 대부분은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해석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성에 대한 합리주의적인 이해의 결과들이다. 만일 우리가 부정적인 이론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신화와 제의는 이성의 다른 영역들 곁에 존재하는 이성의 특수한 영역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화와 제의는 이성의 깊이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 형식이다. 만일 신화와 제의가 다른 기능들과 병행하여 있는 특별한 합리적인 기능들로 간주된다면 이들은 다른 기능들과의 끝없는 해결될 수 없는 갈등 속에 있게 된다. 그 결과 이들은
다른 기능들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어 비합리적인 느낌의 범주로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성의 구조 안에 있는 타율적이면서도 파괴적인 낯선 물체로서 주장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신화와 제의가 이성의 깊이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 형식으로서 간주된다면 이들은 이성의 본래의 기능들과 어떠한 갈등도 있을 수 없는 한 차원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성의 존재론적인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이성의 깊이가 이와 같이 이해되는 곳에서는 신화와 지식 사이의 갈등과 제의와 도덕 사이의 갈등은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계시는 이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성은 계시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